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사이먼 북스에서 펴낸 산 음식, 죽은 음식 준비했어요. 과일이 우리 몸의 혈당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사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과일의 진실. 당신은 과일 때문에 칸디다균에 감염된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과일 때문에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는가? 당신은 과일 때문에 암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는가? 과일이 질병의 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뇨병 등의 과일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아침에 사과 하나리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오랜 역사에 걸쳐 과일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음식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당뇨병 인구가 늘면서 과일에 대한 비난이 마치 유행처럼 돌고 있다. 과일 위주의 식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반박한다. 과일 섭취의 수많은 해악에 대한 이른바 가짜 뉴스를 갖다 대면서 말이다. 과일이 몸에 좋지 않다는 주장은 과연 진실일까? 지금부터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다. 과일이 혈당을 올리므로 조심하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TV에 나와 열변을 토하는 하얀 가운의 전문가들이 많다.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 높은 혈당 수치는 칸디다증, 만성피로, 고혈당, 저혈당, 당뇨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것도 사실이다.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신선한 과일에 함유된 당분은 결코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혀둔다. 과일은 당뇨의 원인이 절대 아니다. 자연은 어리석은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원리로 해석하는 대상이 아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기 훨씬 이전, 그러니까 700만 년 전에 자연이 준비해준 음식이다. 언뜻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다. 과일과 당뇨의 관계는 칼슘과 골다공증과의 관계와 같다. 골다공증은 10% 이상의 고농도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발생한다. 음식이나 영양제로 칼슘을 추가로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와 같은 과잉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단백질이 소화되고 배설되는 과정에서 뼈에 있는 칼슘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신의 뼈는 더욱 약해진다. 따라서 과잉 단백질을 피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하다는 말이다. 나는 지금 칼슘 부족이 골다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같은 논리는 과일과 당뇨와의 관계도 똑같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이 고혈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부터 진짜 원인을 설명해 보겠다.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을 많이 먹더라도 고혈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몸에 과다한 지방이 쌓여 있지 않는 한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섭취해도 당분은 혈관을 쉽게 빠져나온다. 건강한 사람의 혈당 지수는 식단이 변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 식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는 속도와 함유된 당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기본적으로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다. 그러나 이 지수는 어떤 식품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모두 혈당에 대한 식품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바로 이럴 때 혈당 부하지수가 더 유용하다. 혈당 부하지수를 혈당지수와 함께 사용하면 혈당지수만 분석할 때보다 더 정확하게 어떤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상승시킬지 예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혈당지수는 탄수화물의 양이 아닌 질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혈당 부하지수는 그 식품의 혈당 지수를 식품 1인분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으로 곱한 후 다시 100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따라서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일은 혈당지수는 높아도 혈당 부하지수는 낮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혈당지수가 52다. 그러나 바나나는 75%의 수분이기 때문에 혈당 부하지수는 12에 불과하다. 건조되거나 말린 과일은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혈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가 모두 높다. 따라서 신이 당신에게 허락한 신선한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과일 속의 식이섬유는 설탕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에 과일을 즙이 아닌 통째로 먹는 것이 더 좋다. 과일즙도 허락하지만 차선책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모든 음식은 통째로 신선하게 날 것으로 햇빛을 잘 익은 것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먹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자연의 모든 영장류들은 과일을 그런 식으로 먹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앞으로 이 책에서 계속 다루겠지만 당분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다. 식이섬유가 그대로 유지된 생과일을 통째로 섭취하면 당분이 비교적 빠르게 혈류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혈관을 빠져나올 때도 그만큼 빠르게 나오므로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일은 인간을 위한 완벽한 연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식품인 것이다. 당뇨의 원인은 과일이 아니라 지방이다. 채식을 한다고 해서 견과류나 씨앗류를 먹는 것을 나는 권장하지 않는다. 아보카도, 올리브, 아마와 올리브 오일, 코코넛과 기타 고지방 과일류를 섭취하는 것도 역시 권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지방 함유량이 지나치게 많다. 따라서 날 것으로 먹든 조리해서 먹든 문제가 발생한다. 영양 결핍, 체력 약화, 호르몬 불균형, 극심한 허기, 우울증 등이 동반된다. 특히 혈당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방 때문에 혈류 속에 당분이 쌓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것은 췌장과 관련이 있다. 내가 명령을 내리면 췌장은 인슐린이라고 알려진 호르몬을 분비한다. 인슐린의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속에 있는 당의 분자에 달라붙은 다음 혈관벽에서 인슐린 수용제를 찾아내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인슐린은 혈관막을 통해 당 분자를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들에 위치한 체액으로 운반되고 계속해서 다른 장벽인 세포막을 가로질러 세포 속으로 안내한다. 나는 지금 지방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거나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피부를 통해 너무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훌륭한 기능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신경섬유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피부에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해서 추운 기후에서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혈류 속에 있는 과다한 지방은 오히려 단열 효과를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벽,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부위에 지방막이 형성된다. 당신이 먹은 음식의 당 분자와 인슐린 자체에도 얇은 지방막이 형성된다. 이러한 지방이 혈액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루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지방은 정상적인 신진대사 활동을 억제하고 이러한 몸속의 각 부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프라이팬에 묻은 기름은 화학합성세제가 아니면 좀처럼 제거하기 힘든 이유와 같다고 생각하면 쉽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하면 당신에게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시켜 말해보겠다. 결론은 이렇다. 혈액 속에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분이 혈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당분이 소화기관에서 나와서 혈액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혈액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혈당이 증가하는 것이다. 원래는 혈액에서 빠져나와 이 세포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우리 인류는 포도당을 원료로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동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과일과 지방을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타이밍에 관계없이 과일이나 단 것을 함께 먹을 때마다 혈당이 상승한다. 과일이 암 치료를 방해한다고? 지난 30년 동안 인간은 암 연구에 수조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 오랫동안 지속해온 이 암과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아직까지 뾰족한 암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암은 미생물, 세균 또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음식 습관, 생활 습관, 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암이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의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은 100년이 넘게 결정적인 한방을 부지런히 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도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과일은 암 환자들에게 해롭다고 자신 있게 단언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실제로 식단에서 과일을 없애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과일이 암 환자들에게 해롭다는 설이 환자들 사이에서 번져가고 있다는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입수한 소위 가루 생식 다이어트 전문가들조차 과일을 피하라는 어이없는 조언을 기계적으로 따른다. 그러나 이런 가루 생식 식단을 따르게 되면 영양 불균형으로 수척해지다가 나중에 결국 폭식하게 되며 더 살이 찌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가루 생식을 돈을 내고 구입한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생식은 효과가 없다니까요. 죄 없는 진짜 생식은 왜 가짜 생식 동네에서 죄를 뒤집어 쓴 것일까? 일부 연구에서는 과일의 섭취가 체중을 감소시키지만 건강에 나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소규모 연구는 과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류의 개념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그들은 겨자씨만한 지식과 그럴 것이라는 촉축성 결론을 외치기 위해 오늘도 TV에 나와 그놈한 표정으로 당신을 꾸짖고 있다는 말이다. 당신은 들소가 초원애플을 먹으면 들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사자가 얼룩말을 먹으면 날씬해지긴 하지만 사자의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책의 후반부에 과일 섭취와 체중 감소에 대해 의견을 펼쳐 보이겠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성공 여부는 신체의 면역 기능 저하에 달려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면역 기능이 강하면 치료가 안 통한다는 말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어떤 치료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건강한 사람은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가 안 통한다는 말이다. 서양의학은 이제 궁지에 몰렸다. 환자의 강한 면역 기능은 의사들의 치료에 반발 작용을 보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들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면역 억제제를 선택했다. 그들은 환자의 활력을 저하시킴으로써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성공시키려 한다는 말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일의 면역 강화 기능을 알고 있는 나는 과일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오히려 과일의 섭취를 금지했다는 사례를 수없이 들어왔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맹목적으로 어떤 질병의 증상을 없애려고 할 뿐이다. 그것이 의사와 병원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내놓게 된다는 말이다. 나 또한 그들이 안쓰러울 뿐이다. 양심적인 일부 과학자들은 면역 억제제의 사용이
면역 결핍증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성토해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거대한 힘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여론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이 거대한 상업 자본주의의 희생양인지 모른 채 조바심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다. 암은 몸의 산성화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일의 당분, 특히 과일의 산 성분이 신체를 산성화한다고 잘못 알고 잊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소화작용에 대해 중학생 정도의 상식만 있다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어떤 식품이 체내에서 알칼리 반응 또는 산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그 식품의 미네랄 함량이다.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은 다음 뱃속에 들어가서 산성 미네랄이 우세하게 되면 산성화 된다는 말이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육류와 거의 모든 견과류들은 뱃속에서 산성화된다. 산 음식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이상적인 음식 환경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과일과 채소를 듬뿍 먹으면 암에 안 걸린다는 말이군요.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조리된 단백질, 가열된 기름, 튀긴 음식과 같은 산성 음식을 함께 먹는다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순 없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 우물을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화시킨 우물에 오물 한 덩이만 던져도 도로 암이 타불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세포와 체액이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의 세포는 정상적인 일상 행동과 스트레스로 인해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 속의 알칼리성 과일과 채소는 이처럼 당신의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자연의 무한한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알칼리성이라면 우리는 쉽게 균형 상태를 유지하며 날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은 산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알칼리화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먹는 것이 전부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활동과 습관이 우리 몸을 산성화하는 것일까? 범인들은 다음과 같다. 조리된 음식, 가열된 지방, 동물성 음식, 곡물, 다량의 견과류와 씨앗류 섭취,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조합으로 음식을 섞어 먹는 것, 담배를 피우거나 약물이나 흥분제를 복용하는 것, 술, 탄산음료, 커피 또는 차를 마시는 것, 운동 부족, 충분한 휴식의 부족, 수면 부족, 지속적인 스트레스, 분노, 두려움 또는 기타 부정적인 감정.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버리기 힘들어한다. 그들은 녹즙을 사서 먹거나 고도로 농축된 건강식품 가루를 먹기도 한다.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혈액과 조직의 산소 함량이 감소한다. 당연히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 즉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형성된다. 그러나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수분이 많이 함유된 산 음식으로 식이요법을 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된다. 당연히 암세포는 살아갈 길을 잃어버린다. 방 안을 항상 청소하면 벌레가 꼬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요점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다. 암세포를 죽일 정도의 강한 독곡물은
자칫 환자의 사망 원인이 된다. 당신은 암수술을 받으러 들어갔다가 시체로 나오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보았지 않은가 말이다. 오늘날 치아와 잇몸 질환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충치를 예방해 준다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이 닦는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잇몸을 거칠게 닦으면 잇몸이 닳아서 없어질 수 있다. 잇몸은 부드럽기 때문에 거칠게 다루면 빨리 약해질 수 있다. 잇몸이 벗겨지면 치아 뿌리가 드러난다. 치아 뿌리에는 에나멜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나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지는 산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 치실로 치아 사이의 공간을 부드럽게 닦더라도 결국 잇몸을 자극하게 된다. 잇몸을 자극하여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음식과 미생물이 이 공간에 끼게 되고 결국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다. 건조식품, 견과류, 씨앗류, 정제 설탕 등이 충치의 원인이라고 나는 주장한다. 건조식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아에 가장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말린 과일은 정제된 탄수화물에 속한다. 자연 상태에서 수분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과일은 이 상태에서 매우 건조하고 끈적거린다. 치아에 갈라진 틈, 구멍, 그리고 구석에 갇힌 말린 과실은 결국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테리아는 불행하게도 매우 높은 산성을 띤 신진대사 폐기물을 생산하는데 이 폐기물을 직접 우리 치아로 배출한다. 박테리아의 폐기물, 즉 배설물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 치아의 에나멜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 이 산성 물질은 드러난 치아의 뿌리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결국 이 산성 물질에 계속 노출되면 충치가 생긴다는 말이다. 견과류와 씨앗을 나무에서 직접 따서 날 것으로 먹는 경우는 드물다. 거듭 말하지만 견과류와 씨앗은 아주 딱딱한 껍데기에 쌓여 있는데 그 껍데기는 과육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다. 과일은 영장류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자신이 맛있는 과육을 내주고 씨앗을 멀리 퍼뜨리는 전략을 구사한다. 영장류가 견과류를 먹는 것은 자연을 순화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반역이다. 당신이 내게 건강한 치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치아를 위한 음식은 건강한 몸을 위한 음식과 똑같기 때문이다. 당연히 건강한 시력을 갖기 위해 음식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또한 잘못된 것이다. 건강한 치아와 건강한 눈을 위한 음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이끌어주는 음식이 그 답이라는 말이다. 당신의 몸이 건강해지면 당신의 치아도 건강할 것이고 시력도 회복된다. 당신은 몸 어느 한 부분에 좋은 음식과 방법을 찾는 환원론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강한 생활에는 금지 사항이 없다. 신선하고 잘 익은 생과일과 채소는 치아와 잇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치아 구조는 해부학과 생리학 측면에서 과일과 채소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물론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박사님, 그럼 하루 종일 레몬을 입에 넣고 빠는 것도 건강에 좋다는 말인가요? 나는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하루 종일 몇 개의 레몬을 빨아먹을 수 있나요? 당신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린다. 그렇다. 당신의 몸이 그 대답을 해줄 것이다. 수백만 년 과일을 먹고 진화해온 당신의 몸은 빨아먹을 레몬의 숫자를 걱정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 그저 멈추라는 명령을 몸이 내릴 때까지 당신의 본능에 의지해서 과일과 채소를 즐기면 된다.